오늘 우리 김영애 실장님 발표 잘 들으셨습니까? 네, 향가 1타 강사의 등장 같지 않습니까? 1942년에 동국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하셨고 자칭 국보라고 하셨던 양종 선생님이 일본인 학자의 향가 연구에 대분심을 일으켜서 흥발심을 일으켜서 조선 고가 연구를 이제 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동대를 비롯해서 서울대학의 김한진 교수 이래 많은 향가 연구자들이 이어져서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향가라는 것을 이제 특히 동대 국문과에서는 신라가요라는 말을 한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가요라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신라라는 제한적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발표도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산해가, 산해가라는 말은 오늘 여기 나오듯이 향가의 다른 표현이고요. 동쪽 나라의 노래, 고조선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산해가라는 말 자체가. 고조선 얘기를 잘 아시겠지만 잠깐만 다시 드리면 우리 역사에 이제 고조선이라는 이제 원조선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기원전 2333년에 원래 고조선은 일왕 이후 체제였습니다. 일왕이라고 해서 조선 왕은 바로 하얼빈, 지금의 흥룡강성의 충도인 하얼빈에 머물렀고, 또 좌보 우보 해가지고 좌보는 이제 안시성 쪽에 있는 기씨의 후예로서 안시성 쪽에 있습니다. 하얼빈 쪽에는 해씨가 있었고요, 해모수 해씨. 그다음에 평안남도 평양에는 바로 한씨, 우리 한국 한나라 할 때 한씨, 삼씨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왕 이후 체제였기 때문에 하얼빈 중심의 조선 왕을 보좌하는 좌보 우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전 한 4세기 전부터 이 요동 안시성에 있는 기씨의 후예가 이제 하얼빈에 있는 해씨의 조선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서 일왕 이후 체제가 이제 3조선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원전 4세기 그렇게 시작되면서 한 2세기, 기원전 2세기 즈음에서 흉노의 이주와 한의 부흥에 의해 가지고 이 만주 지역에 있던 우리 동이족 세력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반도로. 그때 이제 그 고조선 해모수 해씨 계열이 내려온 지역이 바로 우선 이 반도를 영향력 속에 있던 나라가 바로 이제 평양 중심의 한씨였기 때문에 한씨도 밀려 내려와서 나중에 임진강 동쪽 십리 바깥에 허락한 지역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한 진안할 때 진한 세력입니다. 진안이 12국을 세웠고, 그리고 낙동강 하류, 중하류라 볼 수 있죠. 그쪽에 세력이 이제 변한이라고 하는 세력을, 그리고 마한이죠. 마한은 평양에 좀 밀려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고죽국이라 해서 현재 공주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한, 진안, 변한에서 마한의 54국, 변한의 12국, 또 진안의 12국 이렇게 되었죠. 진안의 마지막이 이제 상주 이쪽 중심의 사량벌국을 통합한 이제 사로국, 경주 중심의 세력으로 크고, 이쪽 변한 쪽에는 12국에서 이제 육가야 말고 이제 나머지 6국이 있고 해서 육가야로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김수로 왕의 이제 정체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요. 김수로 왕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좀 연구가 되고 있고 저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수로 왕 시대는 바로 전한 때였죠. 전한의 마지막에 동이족의 외척이었던 왕망, 김왕망 세력이 전한을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가 신나라였죠. 서기 4년에서 17년 신나라를 이제 세웠고 한 4, 5년 정도 주나라의 문명을 상징하는 모델로 해서 이상주의 나라를 세웠지만 과도한 이상주의에 밀려가지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김왕망 세력을 지지했던 김수로가 결국 서해를 통해서 내려오는 지역이 흑산도 홍보해가지고 제주도 옆으로 해서 김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락국에 나오듯이 김수로 왕과 허왕의 관계인데요. 허왕과 어디서 왔느냐? 지금 여기서 계속 이제 인도를 얘기하시지만 산동성 지역 일대에는 허국이라고 하는 소국이 있었고요.
그 허국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수로 왕도 어떤 누구냐면 바로 그 전한의 이제 마지막 나라가 망하고 후한을 세운 유수, 광무제 유수의 이제 영향력 속에 들어가면서 이 한반도 남부 지역의 통치자 역할을 김수로가 하면서 아마 후한 유수 광무제 일종의 우리 성서의 빌라도 총독처럼 김수로가 아마 이쪽 지역의 그 총독 역할을 하면서 한 문명권의 그 대리 역할을 이쪽 반도 쪽을 맡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 김영애 실장님의 발표에서 바로 이제 이 향가 아니면 산해가입니다. 산해가의 그 향가 표기법 제작법 얘기를 하고 결국 그것은 지금 그 고조선의 노래였고 그게 이제 공부도화가부터 나중에 가야, 백제, 신라, 고려까지 이어지는 그 표기법 얘기를 쭉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역사적으로 지금 많이 얽혀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풀리는 부분이 바로 향가라고 하는 키워드, 이 기호가 바로 고대 가야를 비롯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동이족의 변천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였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읽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산해가는 고조선 이래 고려 후기까지의 동쪽 나라의 노래죠. 우리나라의 노래입니다. 균여전에 수록된 최행기의 머리말에는 한문시는 당나라 말로 칠때 5자의 오원시나 7자의 칠언시를 쪼고 문질러 지었으며 산해가는 조선나라 말로 칠때 석줄 3장 이게 삼명육구제 문제인데 6토막 6절로 끊고 갈아지었다. 이 때문에 통일신라의 경덕왕 때 당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와 관계된 향가라는 표현, 그러니까 당을 국가고 우리는 향이라는 의미로 당나라의 국가에 대응하는 노래라는 의미에서 당과 대등한 조선의 국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 노래가 아니라 당이라는 나라에 대등한 향이라는 의미. 북한의 향가와 이두연구의 권위자 유열 선생에 의하면 산해가에서 산해와 그 표기 변종들인 산해, 신회, 신열 등은 다 산하에 대한 소리 옮김으로써 동쪽 강, 동쪽 땅 등의 뜻으로부터 동쪽 나라 즉 조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산해가란 산하 노래, 동쪽 나라의 노래, 조선 노래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동생은 산하 노래에서의 산하가 신라의 여러 표기 변종들과 서로 통한다고 하여 신라의 노래로 제안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열 선생은 산하 즉 산회의 표기가 벌써 삼국유사에서 신라의 5대 왕인 유린 이사금 서기 28년 기사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또한 산하란 말이 옛 조선 사람들의 이름과도 통하는 것인 만큼 응당 전 조선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신라의 조상들이 고조선의 유민들인 것인 만큼 더욱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서 김영애 실장의 발표 논문은 지난 100여 년간의 산해가 즉 향가 연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안하는 획기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향가 연구가 양주동 김한진 선생의 성취 이래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가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한 김영애 실장의 일련의 연구는 국문학계에 커다란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살펴 향가에 대한 총체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현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특히 이번 발표 논문은 지금까지 한반도 중심의 산해가 즉 향가 연구를 넘어서서 외나라 일본의 만엽집 고사기 니혼 일본 서기 속의 향가를 가야 표기법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수필가이자 언론이었던 이영희 선생이 일본 언론계에 만엽집에 대해 발표한 이래 고대 신라, 고대 한반도의 노래였다는 1990년대 한국의 조선일보에 연재한 논문을 노래하는 역사 1, 2로 펴냈을 때 학계는 찬반의 의견을 보내며 상당한 충격을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학계는 만엽집에 대한 번역, 이현숙 역 최강준 번역 두 종이 있는데요. 펴냈을 뿐 만엽집 속의 노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일본의 원로학자인 나가니시 스스무 교수가 만요시와 한국 가요라는 논문을 통해서 일본에서 이 노래는 7세기 중엽의 가장 오래된 왁카로 상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김영애 실장이 만엽집 고사기 일본서기에 실린 노래들이 가야 표기법에 의거해 이산문학, 즉 디아스포라 문학으로서 향가를 밝혀낸 이 논문은
한일 국문학계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와 불교학계에도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발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을 몇 가지로 하겠습니다. 논자가 자세히 밝혔죠. 서기체와 향가 제작법 그리고 가야 표기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평자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미 그 선행 세 권의 저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첫 번째 향가를 연희의 대본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즉 노랫말, 청은, 보온으로 구성된 집단의 노래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라는 1인칭 노래와 요, 서동요, 풍요 같이 이런 차이를 볼 때 모든 노래들이 다 집단의 노래가 될까? 연희 대본일까? 물론 연희 대본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 가처럼 1인 창작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 조선의 8대 표기법은 향가 표기법의 전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아까 세 가지 예만 보였죠. 세 번째는 고구려 표기법과 신라 표기법은 어떠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가? 지금 이제 고조선의 표기법을 이어간 공무도화가를 바로 이제 황조가 이렇게 이어간 부분하고 신라의 표기법의 연속성, 불연속성을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서요. 네 번째, 백제 표기법은 따로 없는지. 지금 정읍사가 있긴 한데 고려 가요로 그것이 이제 이전 시대가 아니라 고려 후기, 중후기로 보이는데 물론 기록상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면 외나라 일본의 표기법이 백제 표기법인지. 다섯 번째는 가야 표기법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건데요. 민족사상 최초로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의 소리도 표기한 것이 표기법의 일보 전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자를 만든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은나라 하은주 3대 할 때 은나라는 동이족이고 동이족의 후예들이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갑골문일에 만든 한자, 고고학에서는 은자를 하죠. 은자를 만든 사람은 사실 우리 동이족이고 그 발음 체계를 우리는 그대로 지금 이어오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고한글, 옛 한글이 바로 은자, 한자라면 신한글은 훈민정음이다. 이게 제 기조인데요. 제 생각은. 자, 그 다음에 문자 표기법인 뜻발, 뜻과 발음의 법칙은 향가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가야국 표기법이 향가의 보편적인 표기법인지, 백제시가 고려 확산한 이유는 이런 거고요. 향가 제작법과 가야 표기법을 원용하면 새로운 향가를 창작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여러 시인들하고 함께 이제 향가를 재현하기 위해서 현대 향가 동의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이번에 6권째 향가 시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한 권씩 해서 그런 향가를 이제 4구체, 8구체, 10구체 형식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적 법과 문법을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만엽집 4,516곡, 일본서기 123곡, 고사기 120곡도 합 4,751곡을 향가로 본다면 일본이 인식하는 와카와 향가는 같은 것인지, 아까 나가니시 스스무 교수가 그분이 이제 한계일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면 일본 와카의 원료를 향가로 보아야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논자는 가야 표기법과 향가 제작법이 한일 두 민족의 과거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이들 작품의 정체 추적과 연고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평자는 이러한 제안에 대한 일본 학계와 한국 학계의 반응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역사학계에 던져져 있는 임나일보문설의 허구를 밝혀줄 수 있는 단초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일 학계 모두가 열린 자세로 우리 고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 보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